비상교과서 통합사회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이라던가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도덕적 실천 같은 것들을 인간, 사회, 환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네, 중단원으로는 1.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2. 행복의 의미와 기준 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겠어요. 중단원 1단원입니다.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교과서 10페이지를 보면 생활 속 이야기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도시와 바다가 그려진 창문이 있어요. 바다가 그려진 창문을 위로 열면 도시가 바다에 잠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그림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지구의 모습을 표현한 공익광고 포스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변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의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단원 1단원에서 배울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시간적 관점의 기준에서 바라봅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봐요.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의 세 번째 사람을 보면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공익 광고를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창문을 열면 위에 있는 도시에 바닷물이 차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아래쪽에 위에 있는 공익광고 포스터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포스터에 제목을 붙여보자고 했어요. 위의 공익광고 포스터에 담긴 의미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포스터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학습 계획하기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알고 있는 것에 체크 표시를 하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학습 목표를 완성해 보자고 했어요. 사회현상, 공간적 관점, 통합적 관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의미와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학습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소단원 1단원이에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입니다. 밑에 있는 생각을 열며를 같이 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불교 경전인 열반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용을 보면 옛날에 어떤 왕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뒤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어요.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구부러진 막대와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나무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으며,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코끼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를 만졌는데 각각 다른 부위를 만졌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한 나무 같고 막대 같고 밧줄 같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각각의 단어들이 코끼리의 전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4가지 관점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 4가지 관점들을 우리가 다 배우는 이유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마치 코끼리의 코만 만지는 것처럼 마치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 배우고 각 사회 현상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 관점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교과서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내용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그런 관점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시간적 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 관점은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이렇게 4가지 과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 관점은 역사 과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적 관점이란 우리 삶의 모습을 과거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기록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파악하고 현재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정신적, 물질적 토대는 오랫동안 축적된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사건이나 상황은 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인과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현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사회 사건이 현상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과거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시간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스포츠 속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축구전쟁 엘 클라시코를 시간적 관점으로 즐기기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유럽의 축구 강국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프로축구 일부 경기를 그 나라 언어로 프리메라 리가라고 합니다. 이 프리메라 리가에서 최대 라이벌인 2 축구팀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예요. 이 2 팀 간의 경기를 우리가 엘 클라시코라고 이름 붙여요. 이거는 고전의 승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어 뜻은. 이 엘 클라시코는 가장 인기 있는 축구 경기 중 하나입니다. 에스파냐에서 축구를 보는 관중들의 열기는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열광적으로 축구 응원을 해요. 그래서 특히 엘 클라시코 경기가 있는 날이면 거리가 한산해지고 경기장에서는 양팀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벌어집니다.
이런 엘 클라시코라는 사회 현상을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볼 거예요. 엘 클라시코는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레알 마드리드 팀과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FC 바르셀로나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이렇게 치열해진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 지방은 15세기에 마드리드가 포함된 에스파냐의 통합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원래 에스파냐 그 지역과 민족과 언어가 달라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독재자 프랑코라는 사람이 카탈루냐 지방을 탄압을 하자 카탈루냐 그 지방의 주민들이 자치, 독립에 대한 욕구가 커졌어요. 이 사건은 에스파냐 내전으로도 번지게 되었는데 에스파냐 내전이 사실은 엘 클라시코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조금 해주자면 1936년 2월 19일에 에스파냐에서는 에스파냐 왕정의 독재를 반대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한 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게 이 카탈루냐 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같은 해 7월 17일에 군사 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프랑코 장군의 파시스트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프랑코 장군은 근처에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프랑코 장군 측이 결국은 승리해서 1939년에 내전이 끝이 났고요. 인민전선 정부를 지원하던 카탈루냐 지방을 굉장히 크게 차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스파냐 내전을 배경으로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와 같은 그런 고전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 카탈루냐 지방의 주민들은 프랑코의 근거지였던 마드리드 지역에 대한 그런 반감을 축구 경기로 표출을 했고 이 두 지역 간의 축구 경기에 대한 열기는 오늘날 축구 전쟁과 같이 격렬해졌습니다. 이처럼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에스파냐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 특히 엘 클라시코라는 경기에 유달리 관심이 높은 이유를 이 나라의 에스파냐의 지역 갈등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페이지에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간적 관점은 우리가 나중에 지리라는 과목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지리라는 과목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리에서는 위치, 장소, 지역, 공간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위치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위치라고 하는 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영어로 이야기할 때 스팟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장소입니다.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지표 공간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곳을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라는 단어를 쓸 때도 어떤 이벤트, 사건이나 어떤 의미를 붙일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는 내가 남자친구랑 처음 만난 장소이다. 여기는 우리 부모님이 데이트를 자주 하던 장소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요. 지역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특성, 동일한 성질로 묶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지표 공간의 범위를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특정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짓는 지역, 여기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지역,
여기는 밀농사를 하는 지역. 여기는 강원도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이란 단어는 자연현상 또는 인문현상이 나타나는 3차원의 영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표에서 나타나는 그런 2차원적인 공간이 아니라 3차원의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3차원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와서 공간적 관점은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을 위치, 장소, 위치랑 장소가 나왔죠. 그리고 분포 유형, 형성 과정, 이동, 네트워크 등 공간적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시각입니다. 위치, 장소 이야기는 했고, 분포 유형은 어떤 자원이나 인구나 그런 것들이 분포하는 게 다 똑같이 균일하게 분포를 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는 많이, 특정 지역에는 조금 분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포되는 유형과 이렇게 분포하게 된 원인, 그런 분포의 형성 과정. 이거 분포가 여러 공간에서, 여러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들이 이동하겠죠? 그런 이동. 그리고 여러 장소들이 이동과 같은 그런 교류를 하는데,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네트워크 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한 관점이 공간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사람이나 물자, 정보 같은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교통, 통신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 환경 요소, 언어, 종교, 민족과 같은 인문 환경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공간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공간에 따라서 생활 모습, 사회 현상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또한 공간적 관점에서는 사회 현상의 분포 유형과 그 형성 과정을 사람과 물자의 이동,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역의 변화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계 각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 관점을 토대로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에 알아볼까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공간적 관점에서 본 네덜란드와 스위스예요. 네덜란드가 나오는데 네덜란드는 전 국토의 13%가 해발고도 1m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굉장히 낮은 저지대 국가로 갯벌에 인공 제방을 쌓고 풍차를 돌려서 물을 퍼내서 간척지인 폴더라고 불리는 간척지를 만들어서 딱 넓혀왔어요.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국가이고 스위스는 유럽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막신처럼 생긴 클로그라고 불리는 여기 있는 신발 같은 거예요. 이런 네덜란드는 비가 자주 내려서 진창길, 그러니까 진흙과 같은 그런 길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해수면보다 낮은 땅과 갯벌이 많아서 사람들은 질퍽한 땅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나무로 만든 전통 신발인 클로그를 신어왔습니다. 반면에 알프스 산맥이 국토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위스에서는 목동들이 오늘날 빙벽을 오르거나 겨울철에 등산할 때 신는 아이젠과 유사한 신발을 16세기 때부터 신어왔어요. 목동들은 눈이 쌓여서 경사진 곳, 얼음으로 덮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걷기 위해서 이런 신발을 고안해서 신었습니다. 이런 네덜란드와 스위스 모두를 대표하는 음식은 치즈입니다. 두 지역 모두 여름철이 서늘해서 농업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철이 서늘한 이유는 네덜란드는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기후에 속해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우리도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름철이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두 지역 모두 여름철이 서늘해서 농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목축업이 발달해서 두 지역 모두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들이 발달을 했는데 네덜란드는 치즈를 굳혀서 요리에 활용을 해요. 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겨울철이 추운 스위스는 네덜란드랑은 다르게 치즈를 녹여서 먹는 퐁듀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 한랭한 추운 환경에서는 열량이 높은 고열량의 음식이 필요하고 폭설로 외부로 나가기 힘들 때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치즈를 녹여서 여러 가지 음식에 찍어 먹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사회적 관점이 나오는데 사회적 관점은 일반 사회 과목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 살펴볼게요. 인간은 홀로 살지 않고 사회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고 방식과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가 속한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 중에서 사회가 개인과는 별도로 그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라고 하는 건 개개인이 모인 그런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다. 사회라는 건 이름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회 명목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사회가 힘이 있고 영향력을 개인한테 미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그저 이름뿐이라서 개인한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는 개개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은 특정한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사회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정되고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데 가족제도, 정치제도, 교육제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제도들이 있습니다. 사회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화된 절차입니다. 또한 사회구조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인 총체를 이야기를 해요. 사회제도는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동시에 그 자체로 사회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여러분들도 학생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교육 제도에 따라서 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교육 제도 안에서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사회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현상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회 제도, 사회 구조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언어 속의 사회 보겠습니다. 제목은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의 은어 사용 현상입니다. 은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끼리만, 자기 구성원들끼리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은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신조어라는 단어로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위쪽 그림에 보면 학생 두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갑툭튀 미안한데 똑같이 좀 하고 갈게.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은어라고 하는 뭐 극혐, 갑툭튀 등등등. 지금의 여러분들은 뭐 쓰는 단어도 있겠지만 안 쓰는 단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은어들, 이런 신조어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기 때문이죠. 아래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사용하는 표현의 30% 정도가 은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은어 사용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살펴보는 건 그것을 단지 학생들 개개인의 흥미, 일탈 행동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탈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만약 이런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하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사회 구조,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청소년의 은어 사용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서로 다른 시각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청소년의 은어 사용은 정보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학생들은 휴대전화,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은어 사용으로 저속한 언어 습관이 몸에 배거나 세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왼쪽의 사람은 사회구조,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정보통신사회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정보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은어 문화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나 가족 내 부모와의 가치관 갈등 등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은어 사용이 이러한 사회제도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은어 문화는 그리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청소년의 은어 사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의 말에서도 교육제도라는 단어나 아니면 가족 제도 이런 단어들을 보아서 둘 다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는 윤리적 관점이 나오고 있어요. 윤리적 관점은 윤리라는 과목과 관련이 많습니다.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가치 판단,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이해를 해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욕구, 내면의 양심이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기초한 윤리적인 관점은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욕구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비도덕적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내면에 고유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의 양심에 기초한 윤리적 관점은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실제 도덕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이 되는데요. 만약에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는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 사회제도, 구조의 변화 또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서 규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욕구와 양심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윤리적 관점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와 같은 그런 물음에 대해서 도덕적 실천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아래쪽에 있는 생각을 키우는 활동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윤리적 쟁점, 돌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가? 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들은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운전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A, B, C와 같은 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의 상황은 다수의 보행자가 다치거나 또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다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B번은 한 명의 보행자가 다치거나 이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에 탄 사람이 다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C의 상황은 다수의 보행자가 다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의 보행자가 다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A에서는 차량 탑승자와 다수의 보행자, B에서는 차량 탑승자와 한 명의 보행자, C에서는 한 명의 보행자와 다수의 보행자 중에서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용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2016년의 기사가 있습니다. 아래쪽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돌발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할까?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탑승자나 보행자 중에서 인원수가 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설계되어서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돌발 상황에서 보행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윤리적 쟁점에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내장된 자동차를 구매해서 사고가 난 경우 구매해서 운행한 탑승자, 프로그램을 만든 기업 중에서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오류로 사고가 난 경우 인간이 직접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경우와 처벌이 같아야 하는가와 같은 그런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단원 1단원 중에서 중단원 1단원 중에서 소단원 1단원인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